이스라엘의 역사, 욕부, 이스라엘의 재건. 오늘은 24번째 시간, 중동 전쟁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랍 5개국 연맹이 바로 다음 날인 15일에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러나 이 포화는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중동 갈등의 서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아랍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특히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예레츠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과 이 아랍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 갈등은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전쟁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독립전쟁, 이집트와 시리아, 그리고 새로운 갈등의 시작 순서대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독립전쟁입니다. 1947년 국제연합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아랍과 유대 국가,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서 독립시키는 분할안을 통과시켰죠. 이때 아랍 진영에서는 아주 거세게 반대 시위가 일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인구의 고작 33%를 차지하고 있고, 토지는 7%밖에 안 되게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절반에 가까운 땅을 내어줘야 한다라는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 영국이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손을 떼고 국제연합에 관련 내용을 넘겼을 때부터 이제 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주도권은 미국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온주의자들이 미국을 통해서 이 국제연합 투표에 참여한 여러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달리 이때 아랍 진영은 사실 큰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등 이런 나라들은 자국 정치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영국의 위임 통치가 종료된다라는 예고가 있던 순간부터 유대인 진영 그리고 아랍 진영은 서로 끊임없이 충돌을 했는데요. 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건국 선포 다음 날 아랍 진영의 무력 침공으로 전면전으로 이제 비화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1차 중동전쟁 혹은 독립전쟁이라고 불러요. 제1차 중동전쟁은 국제연합의 2개국 분할안, 팔레스타인 분할안에 불복해서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총 5개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어쨌든 국제연합의 결정에 반해서 침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정치적인 정당성 그리고 전쟁의 어떤 명분이라던가 합법성에 대해서 인정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다소 있죠.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국가 체제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사방에서 밀고 들어오는 적을 상대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영국의 위임 통치 아래에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무장 투쟁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하 조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가나, 이르군 등 이 군사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조직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자, 초대 총리로 부임한 벤 구리온 총리는요, 당시 국방부 장관을 겸하면서 이런 지하 조직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방위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죠. 영어로는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에서 IDF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하에 있던 무장 조직들 해체를 하고 그들을 다시 재편성해서 군대로 편입시켰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무기, 그러니까 중장비들이죠. 탱크나 포 혹은 전투기 같이 비싼 장비들은 당연히 부족했고요. 그래서 초기 전황을 보면 아랍 연맹이 우세했어요.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재빨리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란 작은 땅에서 5개 국가가 연합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한마디로 지중해 쪽 바다를 빼고선 모든 전선이 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절체절명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랍 연맹은 전술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연합군인데, 연합군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이 전쟁을 할 때 서로 상호 협조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서로 연합해서 공격을 했지만 속내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르단은 국제연합이 관할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아랍인 지역인 요르단 서안 지구를 탐냈어요. 이집트는 한편으로는 요르단을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급히 전쟁을 서둘렀던 정황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맹을 만들긴 했는데 속내가 다 다르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전쟁을 벌인 것이니까 상호 신뢰도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상호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각계격파를 당하면서 빠르게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국제연합 측에서는 이 휴전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1, 2차 휴전 협상은 아랍과 이스라엘 측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결렬되었습니다. 특히 협상을 주도했던 이 스웨덴 출신의 베르나도트는 레히 소속, 이 지하 조직인데요. 레히 소속의 한 유대인 청년에게 암살까지 당하고 말았어요. 자,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있는 사이 이스라엘은 신속히 무장을 해서 네게브를 되찾았고요. 소돔과 엔게디 등 사해 남부에서 홍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을 거꾸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독립전쟁, 제1차 중동전쟁은 1949년 초 휴전협정에 조인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유엔 분할안과 독립전쟁 후에 이스라엘 영토를 보면 이스라엘이 최초 분할안보다 한 30% 정도 가까이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자 지구, 그리고 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제외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거의 7, 80%를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휴전이에요. 휴전 협상이 평화의 정착은 아니죠. 곧 이스라엘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집트와 시리아인데요. 제1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아랍은 내부 분열,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이 아주 극심해져 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트랜스 요르단, 오늘날의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영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국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르단 동편은 예로부터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서 뭉친 적이 없어요.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몰아낼 요양으로 아랍 진영에 제의를 합니다. 뭐냐? 너희가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면 통합 아랍 국가를 만들어 줄게,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태도를 싹 바꿉니다. 영국은 갑자기 요르단 동편에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세우더니 거기에 압둘라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앉혀놨어요. 트랜스 요르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영국에게서 독립하면서 요르담 하신 왕국이라고 국호를 바꾸게 돼서 오늘날 이제 요르단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잘 보면요, 요르단 동편도 사실상 상당 지역이 이스라엘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합에서 유대인 국가 건설을 승인한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땅에 국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굳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독립전쟁, 제1차 중동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요르단과 비밀리에 접촉을 해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요르단 자체가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등 같이 주변에 있는 연맹을 했던 아랍 국가들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그 점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아랍 민족주의자들이 요르단의 압둘라 왕을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렇게 요르단도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리아도 매우 시끄러워집니다.
시리아는 1949년 한 해에만 쿠데타가 3번이나 일어났고요. 1954년 군부 통치를 끝냈지만 1960년에서 70년대를 지나면서 독재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얼마 전 2011년부터 발생했던 시리아 내전이 반군의 수도 점령과 알아사드의 도피로 종식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이 시리아의 오랜 독재의 뿌리가 저 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는요, 1950년대 초부터 이스라엘에게 국지 도발을 감행하면서 주요 반이스라엘 세력으로 부상을 했고요. 1950년대 이후 아랍 연맹을 만들고 주도한 주축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에요. 자, 그러던 와중에 이집트도 시끄러워집니다. 1950년대 초에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라는 탈을 쓰고 군사 독재가 이집트에서도 벌어져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각국이 독립한 다음 흥행하듯이 이제 몰아쳤던 게 독재였죠. 자, 이집트 독재의 핵심 인물은 가말 나세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세르는 이집트 경제를 일으키려고 이제 아스완 댐 건설을 추진했는데 처음에 서방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했고 서방 진영은 여기에 필요한 차관이나 원조를 주겠다 이렇게 약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세르가 소련에서 무기를 대량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서방에서는 지원을 약속했던 것을 철회하게 돼요. 자, 이집트는 나세르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소련과 밀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제수로이자 영국과 프랑스가 당시에 운영하고 있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겠다라고 갑자기 선언을 해버리고 운하를 군사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이스라엘 선박을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독립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난 다음 사실 영국한테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1956년 선제 공격을 감행해요. 그래서 프랑스와 함께 이 수에즈 운하 지역 일대를 점령했고요. 이스라엘도 이 운하 지역에서 이집트가 노골적으로 보여온 적대 행위를 명분 삼아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뭐 말은 되게 거창하게 했어요. 호기롭게 떠들었지만 단 며칠 만에 방어에서 밀려났고요. 이스라엘은 3일 만에 시나이 반도 전체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붙잡은 포로만 6,000명에 달했다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제2차 중동전쟁, 수에즈 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집트 편에 서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요. 국제연합은 이것을 불법 침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즉각적인 정전, 유엔군을 수에즈 운하에 파병한다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죠. 영국과 프랑스는 결국 미국과 소련에 밀려서 전쟁을 멈추고 발을 빼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 이 수에즈 전쟁, 제2차 중동전쟁 사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기존의 영국, 프랑스와 같은 패권 국가들을 미국과 소련이 밀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운하의 안전 운행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국가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철수를 끝까지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이제 석유 공급 이런 문제로 압박을 계속 가하니까 결국에는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고요. 1957년 3월 초에 철수를 합니다. 2차 중동전쟁, 영국과 프랑스가 국제 패권의 주도권을 상실한 사건이자 미국이 이제는 자유세계, 소련이 공산권과 아랍 진영을 대표하는 일종의 냉전의 시작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나세르는 이 전쟁에서 대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손해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는 데 성공했고요. 국민들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나세르는 이 전쟁을 통해서 범아랍권의 지도자로서 추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1960년대 갈등이 다시 전쟁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이 갈릴리 동쪽에 있는 골란 고원이라는 곳에서 국지적으로 계속 충돌을 일으켜 왔었습니다.
이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이 방어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지형이에요. 시리아가 공격을 하기에 더 유리한 입장이고요. 지형적으로. 자, 이때 1967년 이스라엘이 다마스쿠스를 공습합니다. 이때 공습으로 인해서 소련의 전투기 상당수가 파괴가 돼요. 소련은 이것을 빌미로 이집트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압박을 시작합니다. 나세르는 소련을 등에 업고서 이 두 개의 사단을 시나이 반도로 보냈고요. 유엔군에게 철수를 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시나이 반도 지역에 유엔군이 주둔을 해서 이제 서로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우탄트는 이집트가 평화를 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유엔군을 철수시켰지만 그 약속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죠. 나세르는 티란 해협을 봉쇄한 후 요르단에 군대를 보내서 다시 한번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 사실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다시 공격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공격받기 전에 선제 공격을 감행하자라는 작전 계획을 세워요. 이 작전 계획,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1967년 6월 5일 새벽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집트의 레이더와 지중해에 있던 미국, 소련을 모두 피해서 갑자기 이집트 공군 기지를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활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등 이집트의 공군이 단 3시간 만에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괴멸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시리아와 요르단의 공군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력화되면서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감행한 후 먼저 제공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집트가 보유하고 있던 이 소련 전차들, 사실 그 당시 최신의 전차들이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뒤떨어진 전차를 보유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이 육상에서도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부르고요. 단 6일 만에 끝났다라고 해서 6일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허를 찌른 것이죠.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까지 확보하면서 굉장히 많은 땅을 확보했어요. 일단 정복한 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협상의 주도권도 이스라엘에 있었죠. 하지만 당시 이제 미국 정권은 존슨 정부였습니다. 이 존슨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표방하면서 유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해요.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앞선 전쟁에서도 그렇고 제3차 전쟁에서도 그렇고 다 이겼어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 2번이나 차지했죠. 하지만 계속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3차례에 걸친 아랍 진영의 패배는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게 돼요. 자, 3번째, 새로운 갈등의 시작입니다. 연달은 패배에 이집트는 자존심이 아주 크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수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나사르는 또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잡은 사다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사다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시리아와 손을 잡고서 이라크,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엄청나게 많은 범아랍 그리고 이슬람 국가와 협조를 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죠. 자, 이번에는 좀 제대로 준비를 합니다. 이집트도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요. 무기를 보충하면서 이 수아에즈 운하를 도하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도하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이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 건너편에 엄청나게 높은 모래 방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극복하는 훈련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마친 이집트는 이제 시리아와 함께 1973년 10월 6일 양쪽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을 하기로 협의를 합니다. 이때 이 시기는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이제 금식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욤키푸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욤키푸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군인들도 각자 휴가를 많이 가는 시기였어요.
전과 달리 철저히 준비한 이집트와 시리아는 시나이 반도 그리고 골란고원 두 전선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제4차 중동 전쟁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때 허를 찔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일했던 면도 있어요. 이어지는 전쟁에서 모두 승리해서 좀 긴장을 풀고 있었던 면도 있었죠.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이집트 지대공 미사일에 발이 묶이게 됐고요. 또 두 개 기갑 여단이 몰려오는 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다 상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쌓아온 불패 신화에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동쪽으로 13km 가까이 진군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스라엘도 서둘러 정비에 나섭니다. 미국은 빠르게 무기를 공급해 주었고요. 위성사진을 통한 첩보까지 제공을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우선 진군을 멈추고 방어선을 만든 이집트보다 더 가까운 위협인 시리아를 먼저 대응하기로 결정을 해요. 일단 시나이 반도 자체는 빈 땅인데다가 이집트가 이스라엘 땅으로 밀고 오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았잖아요. 반면에 골란고원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본토가 바로 크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리아를 먼저 몰아내자 이렇게 정하고 골란고원 전선에 집중을 했는데요. 5일 동안 맹공을 퍼부어서 반격에 성공합니다. 이때 시리아는 800대 넘는 전차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3차 중동 전쟁, 아까 말씀드렸던 이 6일 전쟁으로 차지한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집트가 파죽지세로 밀고 오다가 공세를 멈췄죠. 이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었고, 그 사이에 이제 시리아를 몰아낸 이스라엘이 미국의 무기 공수를 받아서 시나이 반도로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군 이 방어 전선의 중앙을 공략해서 방어 전선을 무너뜨렸고요. 수에즈 운하를 건너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마침내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가 반전되니까 소련과 미국은 휴전을 바랬고 서방도 빠른 종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 당시 상황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개전 후 약 열흘이 지나서 석유 수출국 기구, 우리가 오펙이라고 말하죠. 오펙이 미리 시나리오대로 원유 생산 감산을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오펙은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석유 공급을 제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거의 2배, 최대 3, 4배까지 뛰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 쇼크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석유 파동이라고 하죠. 이 석유 파동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이 서방 세계,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랑 전혀 관련이 없는 전쟁인데 그런 나라들까지 석유라는 것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결국 군사적으로는 무력에 의해서 종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만 이스라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엔 휴전에 협정하는 수밖에 없었죠. 오일 쇼크를 일으켰던, 석유 파동을 일으켰던 이 4차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정세는 다시 한번 빠르게 변합니다. 자, 이때 이후에 우리가 자주 이름을 들어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가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1973년, 이 4년에 걸쳐서 피에로가 아랍 진영에서 팔레스타인의 대표로 인정을 받습니다. 유엔 역시 피에로를 참관인 자격으로 합류를 시켰어요. 이집트는 이 이후에 전쟁이 지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4번이나 전쟁을 벌였지만 사실상 득을 본 건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시도하게 돼요. 사다트는 심지어 이스라엘에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랍연맹을 제쳐두고 이제는 미국,
이스라엘과 교섭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체결된 협정이 그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인데요. 사실 이집트가 태도를 바꾸니까 아랍연맹 쪽에서는 이집트가 배신했다 이렇게 보고서 아랍연맹에서 이집트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4차 중동 전쟁까지 이 반이스라엘의 주축 세력은 누구였냐? 이집트와 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이제 전쟁에 물려서 난 그만할래 하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반이스라엘 세력은 시리아와 이라크라는 두 국가로 옮겨가게 되죠. 한편 미국과 소련은 이 중동 무대에서 계속해서 세력 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나라들을 배경으로 냉전을 벌인 것이죠. 문제는 소련도 미국도 이득보다는 항상 손해를 더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고비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동은 맛있는 고기와 같지만 먹는 사람을 병들게 한다. 이 말처럼 미국도 소련도 이 아랍 국가들 뒤에서 배후에서 돈과 무기를 대주면서 열심히 싸웠지만 본질적으로 중동에서 어떤 친구도 만들지 못했어요. 심지어 많은 아랍 나라가 소련과 함께 친공산주의 진영에 발을 들였지만 그들은 또 내부적으로는 공산주의를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너무 난감한 거예요. 어떤 세력을 도와주면 다른 세력이 반발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력을 도와주면 저쪽에서 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중동 세력을 다뤄야 될지 전혀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이 중동에서 196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미국이 뒤를 대줬던 게 탈레반 아니었습니까? 근데 탈레반이 또 배신해서 미국을 공격하고 이제 이런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이 40년, 50년 넘게 벌어졌던 것이죠. 결국 오히려 돈과 무기로 중동을 지배하려고 했던 두 강대국은 중동에서 적만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근동의 여러 국가의 독재, 무정부 등 불안정한 정세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그 빈틈을 누가 차지해요?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 테러리스트들이 차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중동은 거의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테러의 온상이 되었고 이곳은 여전히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여전히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정세는 계속 불안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중동의 화약고는 그 누구도 다를 수가 없는 정말 엄청난 폭발의 장소와 같아요. 우리가 이런 중동 지방의 분쟁, 갈등,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겠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이 벌였던 근대 주요 전쟁사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실상 저들의 문제는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랍도 서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제3자가 개입해서 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은 뭐예요? 그런 세력 간의 다툼 속에서 평범한 삶을 빼앗기고 무고하게 죽어나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강의 시리즈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